버블이 터지는 걸 누가 알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AI라는 생태계가 좀 복잡 미묘하게 구축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이 문제가 터질까? 라면은 저는 아직은 아니다. 네. 버블이 진행 중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당장 터질 일은 아닐 것 같다. 지금은 시장이 너무 기대했던 것들이 되돌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AI에 대해서도 생태계 구축, 확장성, 성장성 이런 기대감이 폭발했다가 이 정도는 아닌가라고 하면서 후퇴하는 거지, 이게 끝났어는 아니거든요. 예. AI 버블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울기의 문제다. 방향성이 꺾인 게 아니니까 조정은 비중 확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채권 시장이잖아요. 네네. 이런 금리에 대한, 글쎄요, 이것도 발작이라면 발작이었으니까 맞아요. 순간적으로 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오버슈팅이 여기저기서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환율도 그렇고 예. 채권금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과한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올해 안에 없을 거다, 내년도도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금리 인상이라는 시나리오까지 확대 재생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채권금리 레벨 대비 그 스프레드를 보게 된다면 너무나도 좁혀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과한 반응이었다 정도로 보고 있고, 원달러 환율 또한 1,470원을 넘나들었던 네, 네. 것들은 좀 오버슈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하는데, 코스피가 왜 4,200까지 갔을까요? 네. 여러 가지 기대 심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거기다가 실적 기대감들이 좀 폭발하면서 움직였던 것처럼 지금은 심리적인 변수, 수급적인 변수가 시장을 좀 여러 시장들을 쏠림 현상으로 만들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채권 시장도 원달러 환율 시장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통 정리되는 과정에서 코스피도 좀 등락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된 다음에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갈 때는 또 다른 큰 흐름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여쭤본 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종류는 다르고 분야는 다르지만 뭔가 크랙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냥 소음인지 아니면 집안이 조금씩 이제 좀 크랙이 생기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좀 있었는데,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매크로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였나를 봐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데 진짜로 경기가 무너지는 거냐, 침체로 가는 거냐라는 것들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 네. IT 버블에 대한 논란, 그리고 채권 시장에 오버슈팅이 나오고 막 급등을 했던 이유도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컨센 변화,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밑에 있는 친구들도 왜 이렇게 움직여요? 막 그리고 특히 지난 주말에는 아니 팩트짓 나오고 원달러 환율 떨어지는데 왜 외국인이 이렇게 파냐? 외국인 팔면 원달러 환율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이 팔아서 올라갔니? 특히 코스피나 채권 시장에 그거는 하나의 변수일 뿐이지 핵심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심리랑 이 외환 시장 내에서의 수급 현상,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격하게 움직인 거지, 매크로 변화라면 우리는 하우스 뷰를 바꿔야지. 그걸 고민해야 될 때지, 이 하루에 왜 움직였나에 대한 너무 몰입하지 말아라. 이건 심리 변화, 수급 변화, 말 한마디에 와장창 깨지기도 하고 움직이는 건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지, 지금 시점에서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논란과 불확실성, 불안 심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가 변해서 예를 들어서 연준이 금리 인하 끝났습니다 한다거나, 금통위가 금리 인하 끝났습니다, 우리 금리 인상할게요 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장에 이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변화라는 것들에 의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사담이긴 합니다만, 아까 잠깐 예시를 들어줬던 그 질문했다던 그 부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하 직원들은 계속 하루 종일 회사에 있죠. 네네,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네. 저도 보통 하루 종일 회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생기면 그죠. 더 크게 와요. 맞아요. 무너지는 것처럼. 근데 이제 부장님은 외부 활동을 많이 네, 하시니까 더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게 금융권 안에 회사에만 있으니까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친구가 막 가끔 글을 쓰거나 코멘트를 쓸 때 막 0.5% 빠졌는데 폭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기엔 회사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폭락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본다면은 이렇게 짧은 스코프로 보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큰 스코프로 보게 된다면은 좀 오버슈팅 여기서는 또 다른 투자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약간 불확실성이라고 붙이기는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CME 패드워치에서 어쨌거나 수치가 바뀌고 네. 있으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2월 FMC 같은 경우에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물론 그것도 많이 바뀐 거지만 그렇죠, 그래도 6대 4였는데 지금은 뒤집어졌죠. 5대 5 가까이 이제 네. 된 상황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여기 확률을 보시면은 10월 15일만 하더라도 94대 5.7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지금 44대 55로 좀 뒤집어지긴 했는데 일단은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불안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전망을 하면서는 좀 과도했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후퇴하면서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달만 하더라도 10월 FMC 전만 하더라도 12월에는 당연히 하는 거고 네. 내년에도 2번 아니면 3번 해줄 거야. 연준의 점도표는 1번인데. 그러니까 연준의 점도표보다 좀 많이 앞서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과정이 좀 흔들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나 사이클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부분 네.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지금은 금리 인하가 이렇게 완만하게 진행될 건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진행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좀 시장이 과도했던 기대를 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좀 흔들리는 거지 이게 부러지는 그림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알까요? 뭐 20일 날 또 고용지표가 나온다는데 고용지표가 또 안 나온다고 한다면 또 와 금리 인하할 거야 뭐 이래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펀더멘탈이나 실질적인 통화정책 방향성의 변화라기보다는 좀 앞서갔던 기대가 조금은 현실과 괴리를 좀 좁히는 과정에서 시장은 좀 흔들리고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부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네. 제가 생각을 못하다가 딱 떠오른 건데 네. 지표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셧다운 이후에 지표가 이제 쏟아질 거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신뢰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근데 이건 시간 지나면 네. 해결될 일이긴 한데 과연 그것을 시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소화를 제대로 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맞아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부장님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어떤 지표가 좋아서 올라가고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성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단적인 예로 팔란티어 실적 잘 나왔고 가이던스 좋았는데 시장이 네. 꺾어버리는 트리거가 되었었던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지표가 좀 부진하게 되면 그러면은 좀 시장은 좀 금리 나기를 좀 되살려가면서 반등 시도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되물음을 하겠죠. 셧다운으로 인한 충격이 커지나? 또 하나는 연말 소비 별로인가? 이 두 가지 해석 안에서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최근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단기 반등을 좀 야기할 수 있어도 이거를 뚫고 올라갈 만큼의 동력이 되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비농업 취업자 수는 9월 달에 좀 반등을 하고 뭐 실업률도 좀 4.3에서 정체된다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걱정스럽진 않겠다. 이 컨센대로 나오면 뭐 시장이 크게 안 움직일 텐데 컨센을 크게 상회한다거나 크게 하회한다면 좀 문제가 될 것이고 중요한 거는 비농업 고용자 수보다도 실업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업률이 갑자기 튀는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갑자기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작년 8월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샴수를 가지고 8월 5일에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샴수를 가지고 뭐 경기 침체율 97%다 몇 프로다 막 제가 유튜브나 그럴 일 없다라고 해도 아니다라고 뭐 했고 샴이 그 만든 사람도 그건 예측 도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맞아요. 시장이 와장창 무너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최근 11월, 12월, 그러니까 12월 10일이 FMC거든요. 12월 10일 FMC, 12월 FMC에서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 플러스 점도표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자. 좋아질 거야, 나빠질 거야 이렇게 섣부르게 예측하지 말고 좀 반등이 좀 셌다 싶으면 좀 줄이고 좀 많이 밀렸다 싶으면 좀 채워나가는 그럼 좀 답답한 등락이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12월 10일 결과를 확인하고 제대로 된 방향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샤이 법칙 얘기를 해주시니까 다시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오늘 사실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전혀 막 경기 침체 때문은 아니고 일본과 중국 때문이긴 한데 하필 또 엔달러가 뛰다 보니까 괜히 신경 쓰이네요. 상황들이 조심은 해야겠습니다. 뭐 다행스러운 것들은 지금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은 좀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만약에 팩트 시트가 안 나왔다면은 만약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일단은 원화가 일방적으로 오버슈팅했던 부분들은 좀 진정되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이 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 순으로 좀 큼직큼직한 질문들 드렸는데 그러면 조금 더 이슈화해서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FOMC 의사록 나오고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도 과연 AI나 반도체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관전 포인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 보셨던 것처럼 팔란티어가 실적을 굉장히 잘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줘 왔었고 PR 250배 뭐 이런 정도까지 있었죠. 그리고 뭐 최근 키옥시아 실적 쇼크가 시장을 좀 충격을 주기도 했고 자 그러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는 것들을 보면은 최근 보면은 주가 반응은 중구난방이에요. 뚜렷한 방향성은 없습니다. 근데 서프라이즈 비율이 낮아지면서 주가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그래도 젠슨 황 형님께서 가이던스로 말은 잘해주죠. 말은 잘해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흐름에 따라서 등락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방향성을 바꾸는 그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최근 뭐 AI 버블 논란도 있고 회계 논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도 못 믿겠다. 뭐 그러면 밸류에이션 너무 고평가 아니냐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은 버블이 터지는 걸 누가 알 수 있을까? 그렇죠. 터지고 나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우스갯소리로 몇 월 며칠 날 버블 터집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몇 월 며칠 날 버블 터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터진다, 언제 터진다. 막 이런 분들은 거짓말쟁이, 뭐 사기꾼이라고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드리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AI라는 생태계가 좀 복잡 미묘하게 구축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회사채 배당도 많이 하고 하는데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이 문제가 터질까? 라면은 저는 아직은 아니다. 버블이 진행 중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당장 터질 일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26년 하반기가 될지 27년이 될지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에 대한 시그널들을 좀 경계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통화정책 방향성이 꺾이면 거품이라면 지금이 터진다. 터질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해 주시죠. 근데 그래서 자꾸 통화정책이 변한 게 아니라 지금은 통화정책에 대한 컨센서스가 변한 거지 연준의 스탠스가 아예 변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셧다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이 끝나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저희는 조기에 종료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시장을 열어놓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한두 기업이 문제가 생기면은 좀 터지겠죠. 자 그러면은 연준이 가만히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QE 할 수 있고 단기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좋을까 나쁠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책적인 대응 수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일부 버블의 균열이 나와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면
비중 확대 기회지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팔아야 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작용 반작용 얘기들을 많이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탱탱볼 같은 거 많이 예를 들어드렸는데 탱탱볼 위에서 떨어뜨리면 7, 80% 튀고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세게 내리찍으면은 천정으로 튀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악재가 발생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된다면 이 충격을 극복하려는 정책적인 대응이 되게 세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연준의 금리가 뭐 지금 뭐 많이 후퇴했는데 갑자기 뭐 2%로 갈 수도 있고 QT를 중단하는데 넘어서 QE를 시작할 수도 있고 바로 그런 대응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11월, 12월 좀 길게 하면 1월까지는 좀 조심조심하면서 대응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발생해서 버블이 터져서 시장이 이제 추세 하락을 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정책 대응 여지가 너무 크다. 오히려 더 센 반등, 더 돈이 많이 풀려서 더 센 반등을 야기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이해하는데 왜 요즘에 자꾸 연준 내부에서 분열이다 이견이다 그러면 그 얘기 왜 나오는 겁니까? 괜히 지금 괜히 심란해지게. 정통한다라는 그 기자분이 예. 정설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저희가 연준 위원들 발언을 보면은 2명 빼고는 전부 다 좀 신중한 모드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견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경제지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각자 바라보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엇갈리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9월 고용지표에 이어서 다른 경제지표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한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경기가 그렇게 센 건 아니거든요. 네. 특히 지금 소비 관련된 기업 실적들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너무 좋다? 이 또한 착시 효과일 수도 있어서 저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과 대응 전략 한번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 현재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물론 막 이렇게 기술적으로 엄청 따지시는 분은 아니지만 위치가 어떻다고 보세요, 코스피? 굉장히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등락을 그러니까요. 반복하고 있죠. 참 선 그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하루하루가 되게 변곡점이 될 수 맞아요. 있는 그런 그 정도의 흐름인 건 맞아요. 근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여기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적으로 측면에서 본다면 3,800선 전후가 1차 지지선일 것 같고요. 거기가 깨지더라도 3,600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3,500선 정도가 지지선이라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주식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4,000선이 깨지면 조금씩 모아가자 내려갈 때마다 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3,700선대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언더슈팅이 나와서 3,500이 나오면은 더 적극적으로 살 기회지 여기서 시장이 부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4,100 이상에서 따라가자라고 하는 거는 좀 좀 단기적으로 좀 힘들 수 있는데 조정 시 매수 전략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내년에는 좀 더 센 그림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저희는 앞자리가 한 번 더 바뀔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굉장히 세게 보고 있는데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아직 연간 전망이 안 나와서 지수밴드로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저희는 앞자리 한 번 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단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최근 시장이 레벨업된 데에는 이익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폭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다. 그러니까 PBR도 21년 고점 넘었다. 이격도도 21년 고점 넘었다 했는데 4,200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잖아요. 예. 거기에 핵심 근거는 선행 EPS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지금 선행 EPS가 379거든요. 379. PER 10배가 3,790이에요. 3,800 깨지면은 3,790 깨지면 PER 10배가 안 됩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3,800 밑에서는 그냥 사도 손해 보지 않는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건 8월 말에는 3,000포인트였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내년 최소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선행 EPS가 올라가는 것들은 이게 선행 EPS랑 코스피랑 상관관계가 0.92 이 정도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최소한 대상성 이어질 거니까 이번 조정을 너무 겁내지 말고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좀 긴 호흡에서는 비중 확대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부장님 한 11월 말쯤 되면 내년 전망 나오죠? 12월 1일 날 발간 예정입니다. 12월 1일에
대신증권 좀 이렇게 세게 평소에도 뭐 세게 볼 땐 하잖아요. 세게 보고 약하게 볼 땐 약하게 보고 저희가 22년 전망할 때는 3,650 말했다가 그렇죠. 맞아요.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죠. 그렇게 아니, 안 갔으면. 근데 아이 또 이후에 저는 올해만 놓고 봤을 때도 어떤 뷰나 전망에 대해서 물론 이거를 무슨 점치듯이 마치자라는 그쵸.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악플 많이 달려가면서까지 결과적으로는 다 맞게 와가지고 뭐 지수대에 있어서는 조금 좀 오버슛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근데 뭐 하반기 투탑은 반도체 2차전지라고 말씀드렸어 가지고 그리고 금리 인하 횟수 같은 경우에도 네. 네, 그랬었고 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너무 기대했던 것들이 되돌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AI에 대해서도 생태계 구축, 확장성, 성장성 이런 기대감이 폭발했다가 이 정도는 아닌가라고 하면서 후퇴하는 거지 이게 끝났어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AI 버블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울기의 문제다. 방향성은 그대로인데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라 기대했다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조정을 받는 거고 예. 방향성이 꺾인 게 아니니까 조정은 비중 확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2월 1일에 발간되는 내년 전망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부 코너에서는 7,500불은 증권사에 또 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저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요즘에 습관적으로 하는 덧셈 뺄셈 중에 하나가 상승장에서 꼭 오늘 코스피 몇 포인트 올랐지? 그 중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합치면 몇 포인트였지? 맞아요. 그거 상승 기여도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도 역시나 압도적이었죠. 77포인트 코스피가 오르는 동안에 65포인트를 그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했는데 여전히 그러면 두 개 쏠림으로 계속 전략을 비중을 계속 그쪽으로만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또 좀 옮겨 담을 때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투자자분들의 성향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전자랑 닉스가 여기서 바로 치고 가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이면은 전자랑 닉스를 좀 줄였다가 다른 쪽으로 아직까지 못 오른 애들 예. 대표적으로 내수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트레이딩 했다가 얘네들이 좀 빠지면 얘를 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전자를 10만 원에 팔아서 9만 원에 살 수 있는 분들이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이 있으실 때마다 여윳돈이 있으실 때마다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그동안 잘 갔던 애들을 좀 담아 놓으시는 전략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은 가능한 영역인데 그러기 쉽지 않은 분들은 잘 가는 쪽에 머물러 있자. 그리고 좀 밀리면 더 사는 기회를 삼아야지 트레이딩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트레이딩 되시는 분들은 내수주 그리고 아직까지 못 올라간 인터넷 이런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 내수주 인터넷. 네. 근데 그러기 쉽지 않은 분들은 좀 잘 가는 쪽에 잘 갔던 쪽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해줘. 네네. 2차 전지랑 바이오 쪽은 의견이 좀 어떠세요? 저희는 이 바이오는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 많이 올랐고요. 네네. 뭐 등락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도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 투톱은 반도체 2차 전지다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다 여쭤봤습니다.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이경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